차가운 빗방울이 서울의 밤을 적시고 있었다. 넌 사인이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나가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강서연은 그 흐릿한 세상 속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다. 한때 그녀의 이름은 성공과 동의어였다. 패션 테크 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이노베이투유의 최연소 CEO. 그녀의 손짓 하나에 시장이 움직였고 그녀의 비전은 곧 업계의 미래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흠뻑 젖은 명품 정장은 그녀의 추락한 위신처럼 무겁게 몸을 짓눌렀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뺨은 헬쑥했고 한때 총기로 가득했던 눈은 공허한 절망감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는 경쟁사의 교묘한 함정과 믿었던 이들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로 내몰렸다. 기억의 파편들이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날아와 박혔다. 이사회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의 목소리들,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던 경쟁사 대표 최태환의 얼굴, 그리고 등을 돌리던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속을 헤집었지만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패배자였고 세상은 승리자만을 기억하는 법이니까.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걷던 그녀는 어느 지하철역 입구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기로 했다. 차가운 공기에 몸을 떨며 웅크렸을 때 그녀는 구석의 어둠 속에 희미한 인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는 도시의 소음과 불빛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 이름 없는 노숙자였다. 서연은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 지금의 그녀에게 타인을 신경 쓸 여유 따윈 없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서 마지막 남은 동전 몇 개로 산 따뜻한 캔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이것은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사치이자 어쩌면 마지막 온기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온기마저 없다면 이 지독한 밤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나 어둠 속에 웅크린 남자의 미동 없는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의 끝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 그 절망의 그림자를.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미동도 없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캔커피를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짙은 그림자 속에서도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었다. 서연이 예상했던 공허함이나 체념 대신 그 눈에는 어떤 기이한 평온함마저 깃들어 있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캔커피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위로나 동정의 말도 이 상황에서는 위선처럼 들릴 터였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마지막 온기를 나눴을 뿐이다. 침묵 속에서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공백을 채웠다. 어쩌면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그 짧은 순간에 흘렀을지도 모른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다. 물론 서연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이름 대신 노숙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그는 더러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서는 비참함보다는 어떤 고요한 위험이 느껴졌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단단한 턱선과 깊은 눈매는 그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캔커피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 쉽게 손을 대지 않았다. 서연은 남자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보다 덜 춥게 느껴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되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들 도시의 야경을 쏟아지는 비를,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조금 잠겨 있었지만 의외로 부드럽고 차분했다. 고맙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리고 절제되어 있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기운도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돌아갈 집도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압류되었고 가족들은 그녀의 파산을 수치스러워하며 등을 돌렸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이름 모를 이 노숙자뿐이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최태환. 그 이름을 떠올리자 다시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며 서연의 기술과 고객 정보를 빼돌렸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투자자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의 탐욕과 비열함이 서연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서연은 차가운 손을 꽉 움켜쥐었다. 지금은 비록 힘없는 패배자일지라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미세한 분노의 불꽃을 민준이 포착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눈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불필요한 동정이나 섣부른 판단 없이 한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존중해주는 침묵이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졌고 이제는 정말 어디든 잠시 몸을 뉘일 곳을 찾아야 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그녀가 말없이 돌아서려 할 때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비가 그치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당신의 세상도. 그의 목소리는 예언처럼 혹은 주문처럼 나지막하게 울렸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노숙자가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파고들 여력은 없었다. 그녀는 짧게 목례를 하고 다시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그날 밤 서연은 24시간 운영하는 카페 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지하철역에서 만난 그 노숙자 김민준의 눈빛과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비가 그치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희미한 희망의 속삭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가 마셨던 캔커피에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것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타인과 나눈 아주 작은 온기였다. 그리고 그 온기는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그녀는 텅 빈 카페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녀의 제국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불씨는 꺼지지 않은 법이다. 강서연이라는 이름,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다시 한번 싸워보기로 마음먹었다. 최태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녀의 두뇌와 경험,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만은 빼앗기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밤의 장막이 걷히고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카페를 나섰다. 어젯밤의 절망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총명함과 날카로움을 되찾기 시작했다. 제국의 재건은 바로 이 순간 이 거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녀가 떠난 지하철역 입구에서 김민준 역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이노베이트유 파산 및 강서연 대표 관련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이 열려 있었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주머니를 뒤져 남은 돈을 확인했다. 앞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녀는 우선 당장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파산 과정에 숨겨진 불법적인 요소들을 파헤치고 최태환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다. 그것이 복수의 시작이었다. 어젯밤의 만남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용기를 주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만난 이름 모를 노숙자의 눈빛과 말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 것이다. 그 역시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초월한 사람일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시립도서관이었다. 정보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전직 CEO의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전략과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태환,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것이 있어. 바로 나 자신이야. 강소연은 아직 죽지 않았어. 민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그의 눈은 서연이 사라진 거리의 끝을 향해 있었다. 흥미로운 여자였다. 모든 것을 잃고도 눈빛만은 살아있는 여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숙자의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곱고 힘있는 자세였다. 그의 계획에 작은 변수가 생긴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예상치 못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며칠이 흘렀다. 강서연의 하루는 이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었다. 낮에는 시립도서관의 차가운 책상 위에서, 밤에는 24시간 카페나 저렴한 찜질방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전직 CEO로서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자신의 몰락 과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버텍스 홀딩스와 최태환이 어떻게 자신의 회사 이노베이트유를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에 어떤 불법적인 거래와 음모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각보처럼 맞춰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력과 분석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과거의 재무보고서, 시장 동향 데이터 관련 인물들의 SNS까지 그녀는 온라인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훑었다. 노트북도 없이 도서관 공용 컴퓨터와 수첩 한 권에 의지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던 지하철역으로 향하곤 했다. 어쩌면 그날 밤 나눴던 짧은 온기를 잊지 못해서일지도, 혹은 자신만큼이나 깊은 고독을 짊어진 듯한 그의 눈빛이 마음에 남아서일지도 몰랐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다른 노숙자들처럼 구걸을 하거나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대신 그는 버려진 신문을 줍거나 낡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멀리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문의 경제면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읽었다. 가끔은 어려운 수도쿠나 낱말 퍼즐을 막힘없이 풀어내는 모습도 보였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무언가를 날카롭게 탐색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단순한 노숙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성과 기묘한 품위가 있었다. 서연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는 불량해 보이는 청년들을 목격했다. 그들은 김민준을 둘러싸고 시비를 걸며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 민준은 아무런 저항도 반응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들의 조롱을 견디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비서나 경호원이 처리했을 일이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였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뭐하는 짓들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남루한 행색의 여자가 끼어들자 청년들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아줌마는 뭔데 끼어들어 꺼져. 그러나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로 위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위에 CCTV 보이는지 모르겠군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위협 및 소란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당신들 신상 똑똑히 녹화되고 있을 텐데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막힘없는 말에 청년들은 순간 당황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이 길거리에서 흔히 마주치던 무기력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들은 욕설을 몇 마디 내뱉더니 이내 찜찜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서연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상황이 정리되자 서연은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의 표시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지만 가끔 서연이 가져온 작은 빵을 나누어 먹거나 민준이 읽던 신문을 그녀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서연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비상금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찜질방에서조차 쫓겨날 신세가 되자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다. 파산한 딸은 가문의 수치라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차가운 말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세상에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절망의 끝에서 서연은 우연히 구청 홈페이지에서 한 가지 정보를 발견했다. 저소득층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었다. 아주 적은 금액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였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동아줄과도 같았다. 머물 곳만 있다면 최태환에게 복수할 계획을 실행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조건은 부부여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김민준.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동질감과 신뢰감을 느끼고 있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을 동정하거나 비웃지 않았고 속이려는 의도도 없어 보였다. 이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복수를 위한 철저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그를 찾아갔다. 그날도 민주는 늘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의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응시했다.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폭탄 같은 발언에도 민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업 계획을 설명하듯 말했다. 물론 서류상의 결혼입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한 겁니다. 당신의 이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작은 방을 얻을 수 있고 당신도 더 이상 거리에서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서류 절차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에게 이것이 철저한 비즈니스임을 강조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깊은 눈이 서연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표정, 목소리의 톤, 눈빛에 작은 흔들림까지. 마치 그녀의 제안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침묵에 초조해졌다. 역시 무리한 부탁이었을까? 거절당한다면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던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쉽게 나온 승낙이었다. 그녀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자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첫째, 이 결혼은 서류상일지라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과 나는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서로의 삶에 함부로 관여하지 않지만 인간적인 존중은 지켜야 합니다. 그의 조건은 서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돈이나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관계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두 번째 조건을 말했다. 둘째, 서로가 먼저 이야기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당신은 나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고 나도 당신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현재의 파트너로서만 존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서연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조건은 오히려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의 미스터리한 과거를 억지로 파헤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줄 터였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죠. 서연이 대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계약은 성립되었다. 한때 수천억 원을 움직이던 여성 CEO와 이름도 과거도 모르는 거리의 노숙자.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여자와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그 속을 알 수 없는 남자.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부부라는 이름 아래 묶이게 된 것이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나란히 구청으로 향했다. 서연은 며칠 동안 모은 돈으로 가장 깨끗한 옷을 사입었고 민준 역시 서연이 건네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비록 값싼 옷이었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민준의 모습은 서연을 놀라게 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을 정리하자 숨겨져 있던 뚜렷한 이목구비와 강인한 인상이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에 풍패 지친 고독한 예술가처럼 보였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담당 직원은 두 사람의 행색을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류상 하자가 없었기에 묵묵히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간단한 절차로 강서연과 김민주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구청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서연은 아직도 상황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선 남자를 쳐다보았다. 이제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 된 남자.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왜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약속대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민준 역시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옆에서 걷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강서연 이 여자라면 자신의 지루한 위장 생활에 재미있는 변수가 되어줄지도 모르겠다고. 어쩌면 그녀가 최태환을 무너뜨리는데 자신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모든 것은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목적지는 같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한 명은 처절한 복수를, 다른 한 명은 거대한 계획의 완성을. 이 기묘한 계약 결혼이 앞으로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두 사람의 발걸음만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정부 지원금으로 얻은 곳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 꼭대기에 위치한 옥탑방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만 닿을 수 있는 그곳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군데군데 금이 간 초라하기 그지없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에게 그곳은 세상의 어떤 호텔 스위트룸보다도 아늑한 성역이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잠글 수 있는 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방은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지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암묵적인 규칙을 정했다. 방의 왼쪽은 서연이, 오른쪽은 민준이 사용했고 가운데 작은 접이식 테이블이 그들의 경계선이 되었다. 부부라기보다는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룸메이트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들의 약속대로 서로의 공간과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했다. 서연은 방 한쪽 벽을 거대한 메모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수집한 버텍스 홀딩스 관련 기사, 재무제표, 분석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 등이 빽빽하게 붙어갔다. 초라한 옥탑방은 어느새 최태환을 향한 복수의 심장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보의 조각들을 맞추는 데 몰두했다.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으려는 여왕처럼 그녀는 치밀하고 냉정하게 움직였다. 김민주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옥상 평상에 앉아 낡은 책을 읽거나 복잡하게 얽힌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며 보냈다. 그는 서연의 일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 마치 그 방에 존재하는 그림자처럼 그는 소리 없이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그의 침묵은 서연이 자신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처럼 느껴졌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연에게는 파산 신청 전 간신히 챙겨나온 낡은 노트북이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탓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꺼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서연은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서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밤새 그녀를 괴롭히던 노트북이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부팅 속도는 신제품처럼 빨라졌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 실행해도 버벅거림이 없었다. 서연이 놀라서 민준을 쳐다보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요. 심심하기도 했고.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가 해놓은 작업은 간단하지 않았다. 단순한 수리를 넘어 하드웨어 내부를 청소하고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작업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연의 마음에 처음으로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거리의 노숙자가 어떻게 이런 고급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약속을 떠올리며 묻지 않았다. 그저 고마워요 라고 짧게 말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한 남자였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서연은 최태환이 과거의 다른 기업을 상대로 벌였던 적대적 인수합병 사례를 분석하다가 벽에 부딪혔다. 아무리 분석해봐도
최태환의 자금 흐름과 전략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그녀가 혼잣말로 분석 내용을 중얼거리며 머리를 뜯고 있을 때였다. 책을 읽고 있던 민준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역외펀드를 통한 우회 인수를 가정해 본 적 있습니까? 조세 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면 자금 출처를 숨기면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죠. 관련 법규에 허점을 파고드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는 책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지적은 서연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내리쳤다.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모든 퍼즐을 한 번에 맞추는 완벽한 가설이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국제금융법과 기업 사냥꾼들의 전략에 대한 그의 이해도는 단순한 상식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의 최고 전략객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당신, 대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질문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평온한 눈빛과 마주치자 다시 약속을 떠올리고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다.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누구일까? 그의 정체에 대한 의심은 그녀의 복수 계획만큼이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가 가끔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은 상류층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것이었고 신문을 보는 그의 자세나 차를 마시는 모습에서는 오랜 시간 몸에 밴 듯한 기품이 느껴졌다. 그는 결코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서연은 악몽을 꾸었다. 회사가 무너지던 날에 광경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그녀는 공포감에 몸을 떨었다. 좁은 방 한 구석에서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책을 읽고 있던 민준이 그녀의 상태를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의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불필요한 위로나 동정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고 최소한의 온기를 건네는 담백한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따뜻한 찻잔을 감싸 쥐었다. 차의 온기가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기묘한 동거인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모습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서연은 벽에 붙은 복잡한 관계도와 맞은편에 조용히 잠든 민준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최태환을 무너뜨리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옆에 있는 이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복수 계획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최대의 변수였다. 아군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적일까? 어쩌면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어떤 거대한 힘을 숨기고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보여준 능력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훈련되고 연마된 전문가의 날카로움이 그의 모든 행동에 묻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의 노숙자로 살고 있었던 것일까?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삶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남자로 인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등장은 그녀의 외로운 싸움에 생각지도 못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이 희망의 균열인지 아니면 더 큰 절망의 시작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당신이 짚어준 방향 덕분에 큰 진전을 이뤘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에 대해 그를 참여시켰다. 민준은 놀란 기색 없이 그녀가 내민 자료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몇 분간 꼼꼼히 살핀 뒤 핵심을 꿰뚫는 질문 몇 개를 던졌다. 그의 질문은 서연의 계획이 가진 허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이 판을 짜면 민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를 짚어내고 더 날카로운 수를 제안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없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최고의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지성에 대한 순수한 감탄과 존경심이 싹트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옥탑방에는 다시 어둠이 내렸다. 벽에 붙은 자료들은 이제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중심에는 강서연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김민준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계약 결혼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단순한 생존을 위한 거래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한 전략적 동맹 관계로 김민준이 제시한 역외펀드라는 키워드는 강서연에 막혀있던 수사에 돌파구를 열어주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를 파고들었고 마침내 버텍스 홀딩스의 자금 흐름 속에서 희미한 흔적 하나를 발견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에 위치한 한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설립 시기와 자금 이동 패턴이 과거 이노베이트유의 주가가 폭락하던 시점과 기묘하게 일치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것은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였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 실마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과거 업계에 몸담았을 때 알고 지내던 금융 브로커의 도움이 필요했다.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지만 서연은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호텔 카페로 향했다. 몇 주 만에 다시 찾은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다. 비싼 옷과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지만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카페에 들어선 그녀는 약속한 상대를 기다리며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카페 중앙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 최태환이었다. 그는 새로운 사업 계약을 성공시킨 듯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의 아첨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최태환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비웃음을 보는 순간 서연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최태환은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란듯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경멸적인 시선이 낡은 옷과 지친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이게 누구야? 강서연 대표 아니신가? 이런 데서 다 보내. 행색을 보니 요즘 많이 어려운 모양이야. 그의 목소리는 카페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최태환은 그녀의 침묵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회를 하나 주지. 우리 회사 청소팀에 자리가 하나 비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예전처럼 대표님 소리는 못 들어도 밥은 굶지 않게 해줄 수 있어.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을 발밑까지 끌어내려 완전히 짓밟으려는 잔인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주변에서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그녀가 울며 무너지거나 혹은 분노하며 소리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서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최태환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관심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주변의 소음을 압도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신뢰할 수 없는 기반 위에 세워진 성공에는 흥미가 없어서요. 최 대표님께서 그 자리를 즐기실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최태환의 웃는 얼굴에 박혔다. 최태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이런 방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예고하는 듯한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당당하게 몸을 돌려 카페를 걸어 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당황한 최태환과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억눌렀던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최태환의 오만한 얼굴을 떠올리자 오히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만남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마저 완전히 태워버렸다. 이것은 더 이상 회사를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건 싸움이었고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결코 최태환의 발밑에서 자비를 구걸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그를 무너뜨려 그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절망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냉혹해졌다. 복수심은 이제 그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었다. 그녀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주는 그녀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최태환과의 만남, 그가 했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자신의 결심까지.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대신 전략가의 목소리로 말했다. 오만함은 지도자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는 오늘 당신을 얕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머릿속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다. 그렇다. 최태환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결코 몰락한 강서연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최고의 무기였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수집가가 아니었다. 치밀한 전쟁을 준비하는 참모가 되었다. 서연이 옥탑방 벽에 붙여놓았던 자료들은 민준의 도움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제 그 벽에는 복수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 담긴 플로우 차트가 그려져 있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었다. 계획은 총 3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최태환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 증거 확보. 2단계는 그의 현재 사업에 미묘한 균열을 일으켜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실수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그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믿는 순간 모든 것을 터뜨려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복수극의 시나리오였다. 옥탑방의 작은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다듬었다. 서연이 판을 전체적으로 설계하면 민주는 그녀가 놓친 작은 빈틈을 찾아내고 상대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날카로운 전략을 덧붙였다.
그들의 호흡은 완벽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전쟁을 치러온 노련한 장군들처럼. 서연은 민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작고 초라한 옥탑방은 이제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절망의 불씨가 아니라 적의 오만함이 지펴 올린 복수의 불꽃이 방안을 환하게 밝혔다. 강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냥감이 방심하기를 기다리는 냉철한 포식자였다. 그녀와 김민준의 파트너십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동맹이 되어 최태환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파일 강서연의 복수 계획 1단계, 즉 최태환의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장벽에 부딪혔다. 카리브해의 페이퍼 컴퍼니는 유령처럼 실체가 없었고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는 것은 공권력의 개입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서연이 과거에 알고 지내던 금융 브로커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손을 저었고 그녀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정보망은 두꺼운 벽 앞에서 차단되었다. 옥탑방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벽에 붙은 플로우 차트의 첫 번째 화살표에서부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모니터 화면에는 의미 없는 숫자와 차단된 접근 경로만이 반복해서 나타날 뿐이었다. 초조함이 그녀의 냉철한 이성을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가진 돈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좌절을 말없이 지켜보던 김민준이 어느 날 저녁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들고 있던 캔맥주를 가져가 한 모금 마셨다. 서연은 그의 돌발 행동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피식 웃고 말았다. 그들의 관계는 어느새 이런 사소한 행동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기분이겠지.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분했다. 성을 공격할 때는 정문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개구멍이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의 말은 비유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핵심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녀는 너무 거대한 목표, 즉 자금 흐름의 전체를 쫓는 데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그 개구멍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해요. 버텍스 홀딩스는 최태환의 왕국이고 그곳의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그러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어떤 왕국이든 불만을 품은 자는 있기 마련이야. 특히 돈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신뢰마저 갈라놓을 수 있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윤지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종로의 한 낡은 LP바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서연이 묻자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나도 잘 몰라. 예전에 거리에서 우연히 들은 이름이야. 버텍스 홀딩스 재무팀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하더군. 그냥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거리에서 우연히 들은 정보라기엔 너무나도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그녀는 메모지에 적힌 LP바로 향했다. 낡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그곳은 클래식 재즈 선율이 흐르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바텐더에게 윤지석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구석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초췌한 얼굴의 중년 남자가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가 바로 윤지석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이노베이트유의 전 대표 강서연이라고 밝혔다. 그 이름에 윤지석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는 처음에는 극도로 경계하며 아무 말도 해주려 하지 않았다. 최태환에게 밉보였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를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준이 흘렸던 또 다른 정보를 이용하기로 했다. 최태환이 당신의 공을 가로채고 당신에게 비리 혐의까지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 건이었죠. 아틀라스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나오자 윤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와 최태환 단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외부에는 절대 알려질 수 없는 정보였다. 당신, 그걸 어떻게... 그가 더듬거리며 묻자 서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저는 최태환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억울함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윤지석은 오랫동안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최태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이대로 묻히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거기에는 버텍스 홀딩스의 비자금 내역 일부와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 회계 자료가 담겨 있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마리가 아니었다. 최태환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가 감사의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자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어떻게 그 프로젝트 이름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약속을 깨고 질문을 던졌다. 민준은 책장을 넘기며 대답했다. 그것도 그냥 주워들은 이야기야. 세상에는 생각보다 비밀이 많지 않아. 그의 대답은 서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김민준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정보망을 움직이고 있는 지휘자처럼 느껴졌다. 그가 가진 정보력은 서연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의 능력을 숨긴 채 노숙자 행세를 하며 그녀의 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그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보다 공동의 목표에 집중해야 할 때였다. 윤지석에게서 받은 자료는 퍼즐의 결정적인 조각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필요했다. 서연이 이 고민을 털어놓자 민준은 며칠 뒤 또 다른 메모지를 건넸다. 이번에는 한 시사 주간지의 기자 이름과 연락처였다. 박선우 기자. 몇 년 전에 최태환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의문의 압력을 받고 취재를 중단해야만 했던 사람이야. 이번에도 민준의 설명은 들은 이야기였다. 서연은 이제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그가 주는 정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박선우 기자에게 연락했고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거의 실패가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탓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윤지석에게 받은 내부 자료의 일부를 보여주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기자로서의 뜨거운 피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과 박선우 그리고 배후의 윤지석까지 최태환을 향한 비밀스러운 복수연대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림자 연출가처럼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판의 흐름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옥탑방에서의 기묘한 동거 생활은 계속되었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낡은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은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치열한 전쟁을 준비하는 참모의 모습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기묘하게 공존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민준에게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존재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외로운 싸움 속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박선우 기자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넘겨받았다. 최태환이 곧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정보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최태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시나리오였다. 서연은 완성된 계획을 손에 들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민준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의 미소는 왠지 모를 자신감과 함께 아주 희미한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의 곁이라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최태환의 해외 투자 유치 기자회견. 날짜가 확정되면서 강서연과 김민준의 계획은 2단계에 돌입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가는 단계를 넘어 적의 성벽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해야 할 때였다. 그들의 목표는 최태환을 심리적으로 흔들어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공격의 선봉에는 박선우 기자가 섰다. 그는 과거의 복수를 다짐하며 기꺼이 그들의 창이 되어주었다. 첫 번째 공격은 아주 미미한 파문으로 시작되었다. 박선우 기자는 자신의 언론사 대신 영향력 있는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 익명의 정보원인 척 글을 올렸다. 버텍스 홀딩스 최근 계약한 남미 파트너사의 대금 지급 지연설. 단순한 해프닝일까? 유동성 위기의 신호탄일까?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조작된 정보였다. 최태환은 처음에는 이 작은 소문을 코웃음 쳤다. 자신의 거대한 제국에 흠집조차 낼 수 없는 하찮은 음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다른 소문이 퍼졌다. 이번에는 버텍스 홀딩스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기술 개발팀의 핵심 인력들이 경쟁사로 이직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역시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였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작지만 끈질긴 악성 루머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자 버텍스 홀딩스의 주가는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태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홍보팀을 닥달해 해명 자료를 내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사내 분위기는 뒤숭숭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분노한 최태환은 내부 소행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만을 품었을 만한 임직원들을 뒷조사하고 회의 시간마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임원들을 윽박질렀다. 그의 편집증적인 행동은 오히려 조직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직원들의 불만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았다. 서연과 민준이 노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불신이 성을 더 빨리 무너뜨리는 법이니까. 다음 단계로 서연은 윤지석에게서 받은 자료를 활용했다. 그녀는 최태환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그의 최측근 몇 명에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다른 내용은 없이 그들이 관여했던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이메일을 받은 측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최태환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최태환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그는 경쟁사들의 소행이라 짐작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 전 카페에서 마주쳤던 강서연의 그 서늘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설마 그 여자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인을 위해 흥신소에 사람을 붙여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설령 그녀가 아니더라도 그 오만한 여자의 비참한 현실을 확인하며 위안을 얻고 싶었다. 며칠 뒤 흥신소로부터 보고가 올라왔다. 강서연이 서울 변두리의 한 옥탑방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남자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행색으로 보아 노숙자 출신인 것 같다는 보고도 덧붙여졌다. 최태환은 보고서를 읽고 폭소를 터뜨렸다. 역시 자신의 착각이었다. 노숙자와 동거하는 파산한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덤빌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쾌한 찝찝함이 남았다. 그는 강서연에게 확실한 경고를 날려 다시는 자신에게 거슬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옥탑방을 찾아가 정리하고 오라고 지시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당히 겁만 주라는 명령과 함께였다. 그날 밤 건장한 남자 2명이 술에 취한 척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서연과 민준이 사는 옥탑방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문 열어 이 엑스드라 고함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렸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최태환의 지심이 분명했다. 그가 자신을 찾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을 때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다. 민준은 문을 여는 대신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어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문틈으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계속 소란 피우십시오. 지금 당신들의 모습과 목소리 전부 녹화되고 있습니다. 주거 침입과 협박 기물파손 미수까지 더하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은 나올 겁니다. 합의는 없을 거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문 밖에 남자들은 순간 당황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우는 여자를 상상했지. 이렇게 침착하게 법조항을 읊으며 대응하는 남자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주춤거렸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당신들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곧 경찰서와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돌아가면 없던 일로 해드리죠.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의 차분한 협박은 어떤 폭력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남자들은 욕설을 몇 번 더 내뱉었지만 이내 기세가 꺾여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에야 민주는 녹화를 멈추고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그를 보는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뢰를 넘어 경외심마저 담겨 있었다. 괜찮아, 민준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반말을 했다. 그들의 관계가 또 한 번 변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태환의 비열한 공격은 그녀에게 공포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계획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곁에 있는 이 남자가 단순한 전략가를 넘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보호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두뇌 게임을 넘어 서로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최태환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온 이상 그들 역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옥탑방의 작은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더 이상 파트너나 동맹이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 진정한 의미의 전우가 된 것이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최태환의 버텍스 홀딩스가 개최하는 해외 파트너십 체결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행사였다. 국내 최고의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행사장 전체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으로 들떠 있었고, 단상 위에 선 최태환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제왕처럼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 옥탑방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서연과 김민준 그리고 박선우 기자는 모든 증거 자료를 담은 영상 파일을 최종 점검했다. 윤지석에게서 받은 회계 자료 최태환의 불법적인 거래가 담긴 녹취록,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하나의 완벽한 서사로 편집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비수를 적의 심장에 가장 깊숙이 꽂아 넣는 것뿐이었다. 준비됐어?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얼음처럼 서려 있었다. 그녀는 싸구려 옷을 벗고 지난 며칠간 민준이 건네준 돈으로 마련한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호텔에 도착한 강서연의 모습에 사람들은 술렁였다. 몇 주 전 카페에서 마주쳤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와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는 과거 전성기 시절의 CEO 강서연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몰락한 패배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여왕의 모습이었다. 최태환은 연설대 위에서 성공의 당금에 취해 있었다. 그는 이번 계약이 버텍스 홀딩스를 업계 1위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미래의 비전을 역설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암전과 함께 낯선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버텍스 홀딩스의 로고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이내 윤지석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태환의 지시로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했는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뒤이어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함께 카리브해의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경로가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태환은 당황하여 무대 뒤 기술팀을 향해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영상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장면에서는 최태환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흘러나왔다. 경쟁사의 기술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웅장한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장내는 단순한 침묵을 넘어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영상이 끝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단상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은 최태환을 차갑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께서 보신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최태환 대표는 다른 사람의 피와 땀을 훔쳐 자신의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쌓아 올린 범죄자입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최태환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파산해서 나를 음해하려는 미친 여자일 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그의 발악의 장래는 아수라장이 될 것처럼 보였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투자자들은 당혹감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바로 그 순간 볼룸의 육중한 정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은성그룹의 김 회장이 서 있었다. 버텍스 홀딩스가 이번 파트너십을 위해 가장 공을 들여온 핵심 투자자였다. 그리고 김 회장의 바로 옆 마치 그의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의 모습에 강서연은 숨을 멈췄다. 더 이상 남루한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으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눈은 이제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그녀와 한방에서 동고동락했던 남자 그녀의 서류상 남편 김민준이었다. 김 회장은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방금 전에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 은성그룹은 이번 투자건을 전면 철회함은 물론 소액주주로서 버텍스 홀딩스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언은 최태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태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확인한 김 회장은 옆에선 민준의 어깨를 잡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 아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몇 달간 신분을 숨기고 시장을 분석하며 저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준 은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김민준입니다. 그 소개가 끝나는 순간 볼룸 안의 모든 플래시가 일제히 한 사람에게로 터져나갔다. 세상은 충격으로 멈춘 듯 했다. 최태환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승리에 찬 서연의 얼굴과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가 노숙자라고 비웃었던 남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후계자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서연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기사이자 자신의 복수를 완성시켜준 파트너가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존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과 결혼한 노숙자가 사실은 숨겨진 재벌 3세였다. 이 비현실적인 진실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 볼 뿐이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한 혼돈에 휩싸였다. 최태환은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 세례와 사실입니까? 라고 외치는 기자들의 아우성 속에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에는 자신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는 김민준의 얼굴과 차가운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강서연의 모습만이 어른거렸다. 그의 제국, 그의 명성,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태환이 도망치듯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이미 사전에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최태환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내민 차가운 체포영장은 그의 몰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망진단서와도 같았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의 체포 소식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버텍스 홀딩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을 거듭하다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다. 해외 파트너사는 즉각 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가 평생에 걸쳐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단 몇 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언론은 세기의 사기극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고, 최태환이라는 이름은 성공한 사업가에서 희대의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김민주는 조용히 강서연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의 경호원들이 만들어낸 길을 따라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행사장 뒤편에 비상구로 빠져나왔다.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옥탑방의 좁은 골목길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갑고 광활한 공간이었다. 차에 오르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사건이 충돌하고 있었다. 통쾌한 복수의 성공,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의 후계자라는 충격적인 진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소화하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최태환은 유력한 변호인단을 고용해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구속적 부심을 통해 잠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재산은 동결되었으며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은 등을 돌렸다. 그는 폐인이 되어 허름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강서연과 김민준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두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을 원망했다. 그의 뒤틀린 분노는 결국 마지막 파국을 향해 치달았다. 그는 강서연만 없애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남은 돈을 전부 털어 사람을 고용해 그녀의 행방을 쫓았다. 민준이 마련해준 안전한 아파트에 머물고 있던 서연은 최태환이 풀려났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민준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었다. 사건은 서연이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벌어졌다. 최태환이 갑자기 어디선가 뛰쳐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선 것이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 핏발이 선 눈, 그리고 손에는 복수심처럼 번뜩이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강서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너만 없으면 돼. 같이 죽자. 그가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드는 순간 공원의 나무와 벤치 뒤에서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민준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았다. 그들은 훈련된 전문가답게 단 몇 초 만에 최태환을 제압하고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민준이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리고는 바닥에 볼품없이 내동댕이 쳐진 최태환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두 남자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발악하는 패배자와 모든 것을 통제하며 승리를 거머쥔 지배자. 민주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오만이 불러온 대가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패배한 거야. 최태환은 결국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되어 현장에서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변호사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방식으로 완전히 끝장났다. 서연은 자신을 파멸시켰던 남자가 범죄자로 끌려가는 마지막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몇 달 동안 꿈꿔왔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오른 것은
예상했던 희열이나 기쁨이 아니었다. 대신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공허함과 허탈감이 그녀를 덮쳤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던 거대한 적이 사라지자 이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서여연은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을 구원해준 영웅이자 동시에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낯선 남자. 최태환과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김민준이라는 더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해야 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는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며 서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최태환의 이름은 신문 사회면의 한 구석으로 밀려났고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 강서연과 김민주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은성그룹의 한적한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드넓은 정원과 고요한 호수가 펼쳐진 그곳은 옥탑방과는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이었지만 서연은 그 호화로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이질감을 느꼈다. 최태환의 몰락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머물렀지만 감정적으로는 수만 킬로미터는 떨어진 섬처럼 멀어 보였다. 민주는 그녀를 배려해 충분한 시간을 주려 했지만 그럴수록 침묵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두 사람을 짓눌렀다. 서연은 그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웠다. 자신들의 파트너십이 그 처절했던 싸움이 사실은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마침내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호숫가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낯설었다. 더 이상 허름한 외투를 걸친 남자가 아니라 거대한 그룹의 무게를 짊어진 후계자의 모습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의 조용한 질문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미안해. 그가 먼저 사과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때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변명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옥탑방에서 함께 세웠던 계획들, 나눴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게 당신에게는 뭐였죠? 지루한 재벌, 3세의 유희 같은 거였나요?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절대 아니야. 당신이 겪었던 고통, 당신의 복수에 대한 열망, 그 모든 것은 진짜였어. 그리고 그것을 돕고 싶었던 내 마음 역시 진짜였어. 단 하나 내 신분을 속였을 뿐이야.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숨막히는 상류층의 위선과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는 아버지의 세계,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공허함에 대해서 그는 아버지와의 약속에 대해 털어놓았다. 1년 동안 자신의 배경 없이 오직 김민준이라는 한 개인으로서 세상에서 진짜를 찾아보겠다고. 만약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고. 그 약속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서연을 만났다. 당신은 내가 그 1년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온 길을 나눠준 사람이었어. 그의 고백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매료됐어. 당신의 싸움을 돕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만약 내가 처음부터 내 정체를 밝혔다면 당신은 나를 은성그룹의 후계자로만 봤을 거야. 난 당신의 파트너 김민준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재벌 3세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는 결코 그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한 비즈니스로 시작되었을 테고 옥탑방에서 나눴던 그 미묘하고 진실된 교감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터였다. 그의 거짓말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 담긴 진심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서연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복수가 끝난 뒤에 허무함과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거대한 은성그룹의 후계자라는 그의 배경이 주는 위압감까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며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의 벽을 천천히 허물어갔다. 그것은 그들이 파트너가 된 이후 처음으로 나누는 진짜 대화였다. 우리의 결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들의 시작이었던 계약 결혼.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류상의 계약은 끝났을지 몰라.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당신과 진짜로 시작하고 싶어. 강서연이라는 사람을 김민준이라는 남자가 알아가고 싶어. 당신만 괜찮다면.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안에는 어떤 강요나 의무감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작게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충분한 이해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복수는 그녀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길고 긴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고요한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나란히 별장의 테라스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다.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솟아오르는 태양은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한 희망의 빗줄기 같았다. 이제 뭘 할 생각이야? 민준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시 시작해야죠. 내 회사 이노베이트유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더 단단하고 올바른 회사를요. 그녀의 눈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미련이 아닌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는 이제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첨단 기술단지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사이에 이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 찬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노베이트유 2.0을 강서연이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위에서 다시 피워낸 그녀의 새로운 왕국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공간에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흘렀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과거 그녀의 옛 회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자부심과 신뢰가 가득했다. 강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CEO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번의 쓰라린 실패를 통해 더 중요한 것을 배운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회사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투명한 경영과 윤리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그녀의 철학은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그녀는 재기에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 시련을 극복한 희망의 아이콘으로 존경받았다. 김민주는 은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는 대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그는 아버지인 김 회장을 설득하여 그룹 내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 부서를 신설했다. 그의 부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청년 기업가들의 꿈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고 그 첫 번째 투자 대상은
당연하게도 강서연의 새로운 이노베이트유였다. 그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서연의 곁에서 든든한 조언자이자 파트너로서 그녀를 지지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완벽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관계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재벌 3세와 신데렐라의 사랑 이야기로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역사는 그들 자신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두 사람의 서류상 결혼은 조용히 정리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작은 옥탑방이 보이는 언덕 위 작은 레스토랑에서였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연인이자 동지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예전에 그 옥탑방을 다시 찾았다. 민준이 몰래 그 건물을 사들여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꾸며놓은 곳이었다. 낡고 초라했던 방은 이제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지만 서연이 복수를 다짐하며 자료를 붙여놓았던 벽 한쪽만은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옥상 평상에 나란히 앉아 복잡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전략회의를 했던 거.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지? 그때 당신 꼭 세상을 구하려는 잔다르크 같았는데. 그의 농담에 서연이 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그들의 시작은 절망과 복수심이었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픔이 아닌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다. 얼마 전 이노베이트유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출시 기념회 날 단상에 올라 직원들과 파트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던 서연은 객석 한가운데서 자신을 향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을 잃고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던 그날 밤 자신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던 이름 모를 노숙자의 깊은 눈동자가 떠올랐다.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최태환을 증오하지 않았다. 그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 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서연의 인생에서 그는 희미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다. 기념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밤거리를 걸었다. 손을 마주잡은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 편안했다. 다음 목표는 뭐예요? 강 대표님, 민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별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다. 글쎄요. 일단은 우리 회사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으로 만들고 그 다음엔 김민준 씨의 좋은 아내가 되어주는 거. 그녀의 대답에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운명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전쟁을 치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완성된 것이었다. 그것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두 명의 강한 개인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잿더미 속에서 함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 위대한 파트너십의 역사였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그들은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새로운 유산은 이제 막 그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